말순의 집,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인천 시내 종합병원 6인실 병실입니다. 침대 위에 김말순, 78살입니다. 팔에는 링거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손에는 보호자 호출 버튼을 쥐고 있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이제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 침대 옆에 모여있던 세 남매가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집에서 모시는 건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말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비가 문제긴 한데요. 어머님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집만 정리되면 요양원비는 충분히 나오지. 그 순간 막내 아들이 기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형,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긴 뭐야. 팔든지 전세를 주든지 해야지.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엄마 요양원비로 쓰고 나중에 남으면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지. 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중에 남으면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정해야죠. 형만 관리한다고 하면요. 나중에 또 문제 생겨요. 야, 너 지금 형 못 믿겠다는 그거야? 에이, 그런 게 아니라요. 어차피 나중에는 세 분이 나눠 가질 집인데요. 지금 엄마 쓰시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둘째 딸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엄마야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겠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넌 직장 다니면서 엄마 모실 수 있어? 둘째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는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차피 엄마 가시고 나면 우리 몫인 집인데 지금 엄마한테 필요한데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가고 나면 남는 집이구나. 내 이름은 집 한 채로 줄어들었구나.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코 고는 소리만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남편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직 거실 벽에 걸려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때 20살, 18살, 15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집만큼은
절대로 팔지 말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다. 너희 힘들어도 이 집에 올 때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라. 엄마도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맞아요. 엄마, 우리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아요. 엄마,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효도할게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말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소주를 한 잔씩 돌렸습니다. 나중에 엄마, 이 집은 내가 관리해야겠다. 장남이니까. 뭐야. 형, 우리 몫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돌아가면서 자주 오자. 엄마 혼자 계시잖아.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아이들이 내 집을 두고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딸이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입맛 없으시죠? 집에서 끓여왔어요. 말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오빠들이 한 말,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는 엄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니. 둘째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데 꼭 돈 많아야만 들어가는 거냐? 아니에요. 엄마, 공립 요양원도 있고요. 정부 지원도 있어요. 어디 가면 물어볼 수 있니? 시청 노인복지과에 가시면 돼요. 제가 전화번호 알아볼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만 저녁에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괜찮다. 걱정 말고 일해라. 전화를 끊고 말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장판은 들떴고 현관문은 미걱거렸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방을 돌며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모두 이 집에서 시작된 기억들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겨울엔 보일러를 아껴 쓰고 여름엔 선풍기만 틀고 살고 관리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이 집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수는 사진을 다시 넣고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둘째 딸이 적어준 시청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택시를 타고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자 젊은 공무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장기요양 등급 일하는 거 신청하러 왔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담당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등급 판정 받으시면요.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자녀분들은요? 셋 있습니다. 다 바쁩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집이 있으시면요. 재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노후를 위해 쓰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당연한 거다.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다. 시청을 나온 말수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공립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꽤 깨끗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구경 오셨어요. 네,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럼 같이 둘러볼까요? 직원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인실, 4인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르신,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한 달에 6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정부 지원 받으시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대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을 팔면 2억은 나온다. 요양원비로 한 달에 80만 원씩 쓴다고 치면 10년은 거뜬하다. 남는 돈은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일부는 동네 경로당에 기부하고 그러면 내 앞가림은 내가 하는 셈이다. 일주일 후 말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리 상담을 예약해 두고 간 날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집을 팔고요.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나중에 남는 돈만 똑같이 나눠주고 싶고요. 자녀분들은 동의하셨어요. 아직 모릅니다. 법무사는 잠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집은 어르신 명의이시죠? 네, 그럼 어르신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동의가 있으면 좋지만요. 결국 결정은 어르신 몫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집을 매각해서 요양원비와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세요. 남은 금액은 유언으로 분배 방법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균등 분배도 가능하고 일부 기부도 가능합니다. 말순은 서류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차나 한 잔 하실래요? 갑자기. 왜, 그냥요. 엄마 퇴원하신 후로요.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눴잖아요. 말순은 코트를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디론가 멀리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부동산과 법무사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거리였습니다. 말순은 순간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잠깐 여기 들러야 할 때가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고 맨 위에는 소유권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명의로 있으면요. 나중에 복잡해서 그래요. 일단 제 이름으로 옮겨놓고 나중에 형제들이랑 알아서 나눌게요. 말순은 서류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는 느낌이다. 30년을 지켜온 이름이 한 줄로 사라지는 느낌이다. 도장은 집에 두고 왔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말순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를 받느라 뒤에 남았습니다. 말순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운함과 화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할 짓이냐. 엄마 손 한번 잡아주지도 않고 집부터 빼돌리려고 하다니. 그날 저녁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집이 팔렸습니다. 구축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 금방 나갔습니다. 가격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말순은 은행에 앉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비 전용 통장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남은 돈 중
5천만 원은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줄 금액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당 대략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은 동네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유언장을 작성해 맡겼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말수는 국립요양원에 정식으로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대기 기간이 끝나고 입소일이 잡혔습니다. 그제야 말수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들어간다.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 남매가 모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뿐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요양원은 왜요?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상의는 이미 끝났다. 나 혼자. 그럼 집은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다. 그럼 그 돈은요? 내 요양원비로 쓴다. 10년은 거뜬할 거다. 아니, 엄마, 그건 우리랑 상의하셨어야죠. 상해? 병실에서 너희가 한 말 다 들었다. 집 정리해서 요양원비 쓰자고 한 게 누구냐? 큰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말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주소다. 다음 주에 셋이 함께 가거라. 남은 건 그때 들을 거다. 며칠 후 요양원 봉고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짐을 실었습니다. 남편 사진, 낡은 라디오, 옷가방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수나, 벌써 가는 거야. 응, 이제 갈 때가 됐어. 자식들은 자주 올 거지. 글쎄, 바쁠 거야. 말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30년을 산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련은 없다. 하지만 서운하다. 왜 자식들은 내 마음보다 내 집을 먼저 계산했을까? 같은 시각 법무사 사무실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내용입니다. 즉 매각 금액 2억 3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어머님 요양원비와 의료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8천만 원은요? 3천만 원은 지역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됩니다. 남은 5천만 원은 세 분께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한 분당 약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작 1,700만 원요? 2억짜리 집인데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남겨줄 건 이미 충분히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뭘 남겼다는 거죠? 세 분을 키운 세월이요. 그게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딸만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은 나눠도 되지만 부모 마음은 계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립 요양원 2층 창가 자리, 말순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체조를 했고 오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한 할머니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였습니다. 나이는 81살. 말수나 자식들은 자주 와, 둘째 딸이 가끔 와. 나머지는 바빠. 나도 마찬가지야. 명절 때나 한 번 올까 말까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밥 먹고 약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게 어디야. 둘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했지만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여기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착해. 오빠들이 요즘 연락 안 하죠. 그래도 괜찮다. 바쁠 거야. 둘째 딸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내 잘못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그래도 엄마가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로운 건 옛날부터였다. 이제는 익숙해. 둘째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너는 착한 애다. 내가 가끔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딸이 돌아간 후에 말수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내 몸보다 내 집을 먼저 걱정할 때 나는 이미 그 집에서 떠났어야 했다. 집은 팔 수 있지만 부모 마음은 계산서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정원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밥값, 내 약값은 내가 벌어놓고 사는 셈이니 조금은 덜 미안하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 한켠을 편하게 해준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창가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말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의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수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두 할머니는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저녁 식사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말수는 밥 한 숟가락을 뜯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내 노후다. 화려하진 않지만 내가 선택한 노후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내 밥을 먹는 노후다. 식사를 마치고 말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살았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버텼다. 그 집 하나 지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결국 그 집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자식들이 집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늙음은 미안해지는 일이 아니라 정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마음 다치지 않게 떠나는 법을 먼저 배웠어야 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 거렸습니다. 말수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나 잘했어. 내가 잘 선택했어. 말수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 결국 팔았어. 괜찮아. 집은 집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편하게 사는 거지. 꿈에서 깨어난 말수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태어난다면 내 것부터 챙기는 법을 먼저 배우리라.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말수나, 오늘 날씨 좋다. 산책할까? 그래, 가자. 두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갯볕을 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집은 떠났지만 나는 살아 있다. 자식들은 멀어졌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요양원이 내 마지막 집이라면
그 집에서 당당하게 살리라. 재산은 나눠도 되지만 부모 마음은 계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그걸 마지막으로 남긴다. 말수는 눈을 감고 갯볕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말수는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인생은 짧고 늙음은 빠르고 후회는 길다. 하지만 말수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노후였으니까요. 이것이 말순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지만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자식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